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다른 세션은 최소 2명 이상이 발표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해양에서는 저 혼자 발표하게 돼서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해양 이용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 되게 이게 좀 넓습니다. 넓고 포괄적인 주제라 아마 이 제목만 보고 각자 생각하시는 이 세부 예측하시는 내용이 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주제로 준비한 것은 우리나라 해양 이용에 있어서 어떤 원칙, 규칙 이러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조금 빠르게 핵심 위주로,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현황과 트렌드, 그다음에 이슈, 그러니까 지금 해양 이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해양 이용을 잘 관리하고 또 규칙을 잘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건과 전망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담아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양 이용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방향과 과제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어떠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는 우리 본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어떠한 키워드, 큰 주제 이러한 정도를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짧은 발표 이후에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께서 다양한 의견과 이러한 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이 전체가 아마 우리 해양 이용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좋은 그러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먼저 해양 이용과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이용이라는 것도 해양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경제적인 이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해양의 이용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이용에 따라서 우리 해양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또 훼손되는 그러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외국 논문에서 세계 전체의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를 좀 분석한 이후에 그거에 따른 지구 시스템, 그 중에서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겁니다. 보면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인구의 성장이라든가 GDP의 성장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용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의 시스템 또는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과정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 산업적인 이익이 굉장히 컸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필수적인 서비스를 주는 해양은 그 가치가 하락되고 훼손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로 끝일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짧게 우리나라 해양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인데, 이게 밑에 도면 보시면 우리나라 MSP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하면서 지정한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이 바로 우리나라 해양 이용을 하고 있는 거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우리나라 해양 이용을 하고 있는 걸 기반으로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50% 정도는 수산업이 우리나라 해양 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리에 상관없이 해양 수산업에 대한 이용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해양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수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고, 어떠한 우리 해양 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을 잘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잘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민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특수 상황일 것 같은데 군사활동 구역이 면적으로만 보면 한 20% 수준이니까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정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공유수면 인허가 차원에서 보면은 1991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총 10,000건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인허가 건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한 11,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 영해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을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까지 저희가 분석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해안선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그 밀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아예 토지로 바꾸는 매립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620개 지구, 한 9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바다가 이제 토지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토지로 전환이 됐으니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이익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식량도 생산하고 뭐 공장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편익이 있었던 반면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바다가 우리가 주는 가치는 그만큼 좀 상실이 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유수면 매립이 과거에는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 면적도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립의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수요가 그만큼 이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해양에 대한 인식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립이 과거처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과거 한 5년간 해양 바다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 것인가인 건데요. 그러니까 해양 바다 공유수면 같은 공간이죠. 뭐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공간에 대해서 해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양이라고 했었을 때 되게 좀 중복되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또 바다라고 했을 때 좀 특징적인 것은 재해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에는 좀 안 좋은 말들이 많죠. 불법, 그다음에 무슨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쪽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해양 바다 공유수면에 좀 더 바다가 주는 우리 좋은 가치 거기서 저희가 즐기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저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간은 부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 이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다소 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양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 문제 외에도 아마 더 있을 수 있고 지금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크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해양을 이용하는 원칙이 좀 부재하지 않는가. 두 번째, 해양을 이용하는데 그런 원칙, 규칙, 관리 체계가 좀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좀 올드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법 무단의 이용이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제. 이게 뭐 작은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로서는 해양 이용의 원칙이 부재하다. 우리 해양은 이게 커먼즈 그러니까 공동자원이라는 너무 당연한 인식이 이걸 관리하거나 이용한 데 있어서 거의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그걸로 끝인 그러한 이용 형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MSP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먼저 온 사람이 그냥 차지하는 게 임자가 아니고 그걸 체계를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러한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다음 해양의 가치가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용하고 있는 수산업,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점차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이용 말고 레저,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탄소 흡수, 그다음에 수질 정화, 해양 레저,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그게 그러한 것 못지않게 크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크다고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체계 경직은 우리가 해양을 이용하다 보면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은 늘 있게 되죠. 최근에도 뭐 해상 풍력과 어민수산업과의 갈등을 비롯해서 해상 경계, 또 작게는 새로운 이용이 출현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용과의 충돌, 다양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100% 없을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양수산 내부의 어떤 해양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렇게 해결된 사례가 많지 않고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까 저희 키워드에서도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듯이 많은 이슈들이 그렇게 법원에 가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용, 그러니까 뭐 한태기 박사님도 와주셨는데 해양 이용이라는 것이 수산업뿐만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또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다양한 이용이 출현할 텐데 대표적으로 해상 풍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왔을 때 우리의 제도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불법 무단은 어찌 보면은 커먼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소유는 아니고 나는 이용만 하면 되고 내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육지에 비해서는 좀 덜 질 수 있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어찌 보면 조금은 손쉽게 불법 이용이 좀 지속되기도 하고 누가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뒤에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약간 좀 자세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유수면 해양에 대한 속성이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유독 해양을 어떤 공간이나 자원으로 이용해야 되는 특성에 매몰돼서 거기에 집중돼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체계의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을 관리하는 법이 되게 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해양 좀 넓은 공간을 해양 이용에 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서 한 3가지 법을 볼 수 있는데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연안관리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이 처음 제정됐었을 때 이제 취지도 있고 각각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용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법에서는 각각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연안관리법에서는 해안선에 밀집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바닷가 관리라든가 재해 쪽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게 상호 잘 연계돼서 우리 해양을 이용할 때 규칙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법이 분리되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곳은 적긴 합니다만 허가 받은 곳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이쪽이 다 이제 허가 받은 곳인데 이게 해상 풍력이 우리 해양의 이제 새로운 이용의 형태이면서도 굉장히 밀도가 크게 또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 과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해상 해중 도시를 부산, 인천, 울산 이런 데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현재 해양 이용에 관련된 제도로서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이용하면서 과거에 보면 불법 매립이라든가 점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불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조금만 더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대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저기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건수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의 어떠한 사유화 및 관리사가 공유수면 점 사용 같은 경우에 허가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타법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건수가 대단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공유수면법을 비롯한 공유수면 어떠한 관리하는 그 규칙 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법률이 한 8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이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좀 소홀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건과 전망 빨리 가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 다양한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생태계든 수산 자원이든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재해 빈도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연안 이용을 할 때 다양히 고려해야 될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해양 이용의 다양화 입체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해양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도시 형태의 주거지 혹은 다양한 육지에서 했던 공간들을 해양에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해양은 여러 가지 많은 해양을 잘 이용했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용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이용 그다음에 육지의 연장으로서의 어떤 해양을 이용하지 않고 해양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한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클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뭐 오션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에 현재는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빙하의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해양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1년에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 그다음에 뭐 산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용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양 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이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러한 해양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이제 블루짐이라고 이제 명목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다못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해양 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영국 국민에게 미치는 건강적인 혜택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그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양을 이용했던 거에서 확대해서 이러한 이용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경우에 우리 해양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새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갯벌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작년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갯벌이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해양만 볼 게 아니고 바닷가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해양의 가치를 흡수해서 연안 유격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안 토지 해안선에 접한 토지의 가격이 높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양에 있는 가치만을 반영해서 높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양한 이제 지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은 바닷가에 있는 토지의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해양 경관을 이용한 다양한 이용 형태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카페가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캠핑 여가 활동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그러니까 해양을 뭐 바다에서 이용은 하지는 않지만 유격에서 이용하지만 해양에 있는 다양한 가치를 육지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인식의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은 갯벌이나 이런 자연 해안을 보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항, 항만이나 이런 걸 건설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자연 해안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 이제 더 높게 나온다. 이것도 해양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과 과제인데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해양을 이용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이라고 하니 되게 좀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총괄 세션에서도 말씀한 것은 해양에서 이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양에서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와 함께 환경적인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 해양수산부가 1996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해양 환경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양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제법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축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고민이 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도 속에서 그것을 제도로 이제 포함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연안 지역 사회에 그 경제 발전의 성과가 골고루 잘 전달이 되는 구조인가,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양이 주는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잘 누릴 수 있는 구조인가, 어떠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보면 경제적인 것은 아주 예전에서는 해양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봤고 이제는 사회적인 측면까지 바라보면서 이것을 좀 통합된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이 통합된 것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양 이용의 어떠한 원칙 규칙을 우리가 최소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과감한데 제시해 본 것은 우리가 오션을 바다를 뭘로 볼 것인가, 이건 커먼즈다라고 기본을 깔고 우리가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라든가 규범도 만들고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중요하게는 통합과 균형, 여전히 통합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거 말고 다른 어떠한 원칙이나 가치가 그렇게 잘 떠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내재화해서 실효성 있게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이제 반복인데요. 원칙들은 저희가 새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좋은 원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원칙들을 우리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내재화하고 잘 작동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저희가 무슨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 다음에 관리체계 리포지셔닝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 리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이 마케팅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라든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다시 위치 자리매김을 해서 이걸 다시 그 사람들에 맞게 할 것인가인데, 우리 제도로 되짚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가 다 예를 들면 한계도 있고 하니 이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해양 환경에 미치는 국민의 어떠한 요구, 그다음에 해양 이용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제도도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의 가치가 나날이 아마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용해야 될 가치의 어떠한 유형이나 그쪽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도, 2018년도 했던 우리 국내 갯벌에 대한 연구만 보더라도 가치가 굉장히 상승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다양한 해양의 가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어민이나 어떤 기업이나 그쪽이 편중되지 않고 국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법 이런 것도 있는데, 해양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되지 않은 게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적절히 관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커먼즈다 보니 내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감시도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이 스마트한 기술이 적극 활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지금까지 말한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이제 했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좀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관리 체계를 리포지셔닝하면 좋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 방법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제 보는데, 먼저는 원칙인데, 제가 우리가 법 안에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가에는 앞서서 오션 커먼즈라는 큰 바탕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통합과 균형, 그 다음에 지금 뭐 통합 관리, 그 다음에 생태계 기반,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여러 가지 MBS 자연 기반 해법, 여러 가지 원칙들을 어떻게 이제 제도 속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게 선언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법 조항 하나하나에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양 이용에 관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 규칙이 우리 해양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굉장히 이게 힘이 있어야지 그게 이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문별로는 그 부문에 따른 법과 그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다 제외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수산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한 50%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산업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규칙과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 그거의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런 위상도 강화하고 그 위치를 해야 되겠다. 제도 정비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을 이용하는 이제 관리 주체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이제는 더 넓혀서 시민, 그다음에 지역 주민도 있을 것인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정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에서 국민 모두로 가자. 이제 오늘 총괄 세션에서도 아마 그 산업총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 지지가 이제 여러모로 필요한 것인데, 그냥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양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양을 이용하고 가치를 얻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지도 되고 우리 해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전통적인 해양 이용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어촌수산, 그다음에 기업, 지자체 이제 이쪽이 좀 메이저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 많이 대변되기도 하고, 그분들의 논리에 따라서 어떠한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일반 시민, 많은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굳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되겠는데요. 정책을 하건 우리 해양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뽑아내든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 모든 곳에 데이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책을 하거나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유기적 연계가 되게 필요하다. 미국에 보니까 디지털 코스트 액트라는 법이 따로 하나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와 정책,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정보, 지식 이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올바른 정책을 할 때 잘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먼저 서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니까 다 모두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 이게 이제 얼굴 표정에 이렇게 다 나타나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전망대의 주제가 사실은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건데, 특히 우리 이번 해양 세션에서 우리 정 실장님이 우리 발표는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 있다. 그래서 다른 세션보다 토론 구성에 저희는 더 신경을 많이 썼고,
저는 한 분이 한다 그래서 그냥 조금 가볍게 이슈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운 이슈를 다양하게 던져놔서 야 이걸 어떻게 토론해서 풀어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토론은 이렇게 해양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활용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존하고 지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잘 활용해서 그 이익이 국민과 어떻게 잘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한번 이 토론회에서 좀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사실은 모셨는데요. 각각의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중요한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는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발표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는 오히려 좀 집단 토론회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토론 마치고 나면 지정 토론 마치고 나면 제가 무작위로 아마 이렇게 좀 말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내가 여기 만약에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먼저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이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개는 제가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으로 우리 김성인 대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김성인 대사님은 사실 30년간 외교 무대에 어찌 보면은 플레이어로 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UN 에스캅이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에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에서 18년도간에 피지 대사로 계시면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어떤 해양수산 ODA에 대한 어떤 협력 사업을 물꼬를 트셨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주대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KMI 석자위원으로도 우리 연구원에도 많이 도움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해양에 대한 가치를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가치를 어떻게 확대시킬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전에 해양은 항상 갈등과 상생이 공정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토론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인 대사님, 네, 그냥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소개를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만나 뵙게 또 반갑습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는 저도 오늘 사실은 처음 뵙는 분인데 하지만 책으로 먼저 만나 뵀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나 지방자치나 어떤 행정법을 가지고서는 다양한 주제로 이제 송익대에서 연구를 하신 우리 교수님 송시강 교수님이신데요. 우리가 해양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적인 가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재는 해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천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파수 이런 쪽에도 사실 어떤 공물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제나 판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공공적인 의미에서 법리를 개발할까라고 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분인데 저희가 좀 어렵게 찾아서 이번에 공유수면법 개정에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우리 송시강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송시강입니다. 네. 행정법 분야에서 공물법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종호 박사님 전북연구원에서 오셨는데요. 전북연구원의 산업경제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전북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뭐죠? 뭡니까? 새만금이죠. 근데 새만금이 이게 매립된다고 나서 전북에는 어떻게 될까? 바다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전북이 바다의 가치가 많이 상실했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놀랍게 그 작년에 전북도에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새만금 해양수산국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전남, 경남 이렇게 바다를 이용했던 것도 오래전부터 해양수산국이 있었지만 전북에서 새로운 어떤 해양수산국이 설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신호탄이 저희한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랑 항상 이제 얘기하면서 지역의 어떤 해양수산의 신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역의 연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런 거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역에서의 해양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나정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태키 박사님 계시는데요. 한태키 박사님은 사실 제가 이제 한 2020년도인가 처음 만났을 때 해저 도시를 연구하신다 해서 무슨 영화라 그러죠? 그런 미래 영화를 어떻게 좀 찍으시려고 하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게 될까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서 작년서부터 해저 공간에 대한 창출과 활용 기술에 대한 어떤 R&D를 좀 연구 책임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해양이 표면적보다는 입체적, 해면, 해중, 해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해양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건데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어떤 과학기술을 좀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게 과연 정책 수요와 어떻게 맞물려서 갈지에 대해서 이게 한태키 박사님을 제가 이번에 정말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육군영 실장님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육 실장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뭐 별도의 말이 필요 없으시는 분인데 얼굴이 명함이라고. 네, 그래서 보통 다 갯벌 하면 육군영 이런 식으로 이게 이꼴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엄청 바쁘세요. 갯벌도 보존하러 다니시고 활용도 해야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양 풍력과 관련해서 해양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해양 이용에 대한 어떤 연구 방향이나 정책화 전망을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7분인데 근데 아쉬운 게 한 분이 빠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누굴까요? 네. 우리 최강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동대에서 지금 지리교육과에서 계시는데 제가 우리 최강희 교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모셨냐면은 좀 욕을 해라. 그 현장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전망을 얘기하고 뭐 이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게 정책이 과연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리고 또 우리가 풀어야지 되는 게 사람과 자연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되나라는 측면에서 우리 최강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짜 한 분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분야가 좀 빠졌다.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정부에서 안 오셨잖아요. 이 자리는 정부에서 오셔야지 되는데 근데 오시려고 그랬는데 엊그제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래서 당장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서 당장 이렇게 다른 분을 요청드릴 수가 없어서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따 정지호 실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정된 시간은 5시 정도인데요. 우리가 토론 마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저희가 이게 소개 순서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현장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런 현안들을 받아들이며 그다음에 그런 현안을 어떻게 과학기술로 우리가 좀 풀어나갈 것인지를 좀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국내적인 것보다는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좀 가치 지향적으로 가야지 되는 방향성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망화할지 이런 방향대로 토론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최강희 교수님께서 먼저 그 현장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론 시간은 한 개인당 7, 8분 지나면 그냥 제가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 지리교육과 최광이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성을 형성하고 자연적인 조건에 적응해 왔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이러한 자연환경의 대표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다는 인간에게 수산 자원을 제공하고 교육의 통로가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해안가에 도시가 형성되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토론 시간에 해양 이용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간과 해양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양과 육지의 점이지대의 축소, 새로운 인간 활동의 출현, 자연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형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점이지대 몰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점이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한 특성과 다른 한 특성이 서로 만나는 중간적인 단계를 점이지대 또는 한 특성이 바뀌어 간다는 의미로 전이지대, 또 다른 말로 완충구역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해안과 육상에서 점이지대는 갯벌이나 해안사고, 바닷가 등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완충지대가 거의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갯벌, 해안사고, 하구, 백사장 같은 육상과 해양의 점이지대가 과거에는 면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선으로 굉장히 좁아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관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천수만 새만금 말씀하셨었는데요. 천수만 관측치를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당시에 우리는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유조선 공법을 이용해서 천수만을 관측지로 만들었다.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옥토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관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갯벌의 가치를 오늘날 다시 인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아까 기조발조에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발제문을 보니까 갯벌이 가지는 생산적인 가치는 평가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천수만 관측 이후에 양식업을 하던 주민들은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 어려웠고요. 지금은 가창오리가 찾아오지만 과거에는 사실 원래 주인은 물대사나 도요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도 시와우 방조제니 또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가로림만 해도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갯벌을 비롯해서 해양 생태계 이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인간 활동의 출현입니다. 바다를 옆에 둔 해안이라는 공간은 기조 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닷가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연곡면을 예를 들면 전체 9개 리가 있는데 55%의 인구가 바닷가에 살고 굉장히 조그마한 영진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해안의 이용 실태도 과거에는 주로 해수 욕장으로 많이 왔지만 최근에는 카페를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포츠는 이러한 변화가 일면 신선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이용하지 않았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침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해저 자원의 채굴,
해수 열수광산 개발, 해양 풍력단지 조성, 조력 발전 등 각종 해양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또한 새로운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및 해저 도시 같은 인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역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위협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플리머스가 있습니다. 그 플리머스 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 50km 떨어져 있었던 홀센즈라고 하는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우리는 허베이 스프리트 사건을 겪으면서 바다를 오염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자연에 기반한 해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해양 활동의 해양 개발의 문제점들을 완화해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저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갯벌이 갖고 있던 가치가 지금처럼 큰 줄 알았다면 과거에 그런 일을 했을까? 또 저는 해안 사고를 주로 연구하는데요. 과거에 해안 사고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심은 것이 사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30년 만에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몰라서 이런 생기는 오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연구와 조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발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조화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해수면 상승이 예견되는 시대에 바닷가에 있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 아니라 완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처음부터 굉장히 좀 토론 주제가 좀 확실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우리 정 실장 발표한 것 중에 보면은 연안 카페에 대한 수 증가가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나중에 지수화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10년 전에 201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00%, 120% 정도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완충 공간이 사실은 사라졌다라는 게 좀 명백한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과거에 알았더라면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했을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지역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다른 이제 이용 형태가 나타나면 어떤 새로운 가치 그것들이 다시 어떤 지역의 발전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나종호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나종호입니다. 토론자로 소개를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거 해양 이용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는 했었고요. 아까 모두의 좌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맞구나라는 그 확신은 가졌는데 순서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듣다 보니 갑자기 그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역 얘기라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부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2016년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이제 지역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각이 많이 이제 좀 지역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해양 이용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발제에서도 결국에는 해양 이용의 원칙 그리고 관리 체계의 경직성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해양 이용에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공감대는 국민적인 공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되게 쉬운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실 거고요. 또 같은 표현으로 쓴다면 어떤 지역의 주민이실 겁니다.
즉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의 주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관련된 지역의 이익이나 지역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아무래도 갈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절대 다수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으로 또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제 해양 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일반적인 개발보다는 이제 활용과 또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이제 그 어떻게 공감해 갈 것인가를 같이 맞춰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해양수산 분야 연구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분의 조언을 들었어요. 지금의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30분 정도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다의 문명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도 바다 보면서 한 10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30분 이상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과연 올까요?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결국에는 잠시라도 인구 밀도가 떨어진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바닷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카페가 되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닷가 근처에는 예쁜 카페가 있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바닷가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라북도도 크지는 않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예쁜 바다들이 많아서 조용한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양 이용은 아무래도 그 기조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통합과 균형 관점에서 아마 접근하는 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보다는 보전 이런 슬로건이 아니고요. 개발도 분명히 그 직접적인 혜택은 없겠지만 뭐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좀 저렴한 물건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혜택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보존의 관점이나 활용의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그 성장시키려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치유 산업을 해양 자원만 바라보면 되게 압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역에서 보다 보니까 지역의 해양 치유 자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치유 농업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산림 치유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농사노촌 치유산업을 분명히 이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치유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의 한 사례를 보면 군산시 신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돼서 되게 접근성이 좋아진 섬인데요. 그 신시도에는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생겼습니다. 섬인데 접근성이 좋고요. 당연히 거기 어촌 체험마을도 있기 때문에 치유 산업도 육성이 가능합니다. 농사 어촌 치유를 다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치유 농업을 하시는 분은 치유 농업 쪽만 바라보시고 나가시고요. 산림 치유를 하시는 분은 산림 치유만 보고 나가십니다. 해양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해양 치유만 보고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지역 관점에서 좀 시각을 이렇게 그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은 좀 해양 공간에 그 설계자이자 조정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양 공간을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바라보면 그 바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지역에서는 그 바다와 연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격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도전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감히 하나 좀 제안을 하려고 좀 이름을 하나 붙여왔는데요. 저는 해양 이용의 전환적 창의적 도전 성과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를 위해서는
지역 해양 크리에이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지역명이 붙겠죠. 어떤 거라면 이제 원칙은 이 크리에이터들은 개발보다는 보존을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획일적으로 뭐 갯벌 갔으니까 갯벌 체험을 해야지, 뭐 갯벌 갔으니까 산책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과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실질적인 예로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다양한 그 바다 공간, 어촌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억이천 지원센터, 어촌 특화 지원센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다 역량 강화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민 역량 강화의 일부를 지역 해양 크리에이터 제도를 한번 좀 도입해서 그 목표는 이겁니다. 해양 공간에서 어떠한 자원이라도 그 자원을 이제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관점에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어떤 활동도 허용한다.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해양수산부가 수집을 해서 이제 그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그 단계도 단순히 어떤 지역을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보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상호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해양 이용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 중심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해양 중심 플러스 해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관점이나 목적,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결합하는 방향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억이천 센터의 기억이천 전문가, 어촌 특화 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 문화관광의 전문가, 뭐 경영 컨설팅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여기서 어떤 것을 한번 개발해 볼까라고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가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끝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네. 우리 나정호 박사님은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연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균형점을 맞춰 나가느냐가 이제 해양 이용의 원칙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역과 중앙에 연계되고 그다음에 해안과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하고도 또 연계하고 또 사람들도 연계하고 이러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 그 연안의 어떤 크리에이터 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간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저희도 섬바다 청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예술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서 또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반응도 좋았고 뜻깊은 자리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정조실장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해양 시민 양성하는 그런 것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해양은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만의 해양 이익을 좀 추구해야지 되는 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구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외교 무대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우리 김성인 대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정 실장님 진짜 오늘 이렇게 발표를 보고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슈 설정부터 솔루션 그리고 이 관리 체계의 어떤 그런 리포지셔닝까지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 보완한다면은 다소 이것이 국내적인 측면이다. 좀 국제적인 측면에 뭔가 보완할 측면이 있지 않느냐. 특히 안전망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그 피지에 있으면서 14개 나라를 상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를 해본 결과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한번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용 문제를 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들이 대륙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보니까 싸움이 있더라고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요한 이슈들을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 그 경제적 배타기후 EEZ 문제가 있습니다. 200캐리를 선포했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강적이 400캐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없는데 280캐리가 안 돼요. 가장 긴 데가요. 그러니까 서로 내 땅, 네 땅 나누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400캐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일본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대륙부 문제도 있고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문제가 나옵니다. 한중어업협정이요, 그 간단히 나눠버렸습니다. 그냥 현재로 그냥 중간선 딱 나눠버리고 언제까지도 불씨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한일 협정도 이게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97년도,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를 가지고 그냥 울릉도 하고 일본의 그 오티섬을 쫙 이어버리고 독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내 땅 그랬더니 일본이 난리가 나가지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98년도에 그냥 그 독도를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쌍거리 어선 약간 조선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졌지만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슈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해양 이슈가 이제 해결되지 못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대륙붕 이슈입니다. 대륙붕 이슈가 오늘 해양용에서 많이들 언급이 되어 있는데 대륙붕 200캐리 넘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200캐리 넘어가지고 쭉 이어지면 350해리까지는요. 내 땅이라고 한번 내 대륙붕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대륙붕위원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중일이 모두 대륙붕위원회 회원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뭐랄까 서로의 어떤 영토 분쟁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호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독도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동해 표기 문제도 있습니다. 동해 표기 문제 같은 것은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행히도 시어브 재팬 이스트 시 대신에 S23이라고 하는 표기로 그냥 하기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끊임없이인데 이런 안전망들을 해양수산부를 이슈로 해가지고 정부가 딱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텐션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해수부 장관님이 세계 속에 한국의 이상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그 해양수산 정책을 피시겠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젠다 세팅을 좀 이렇게 앞으로 저는 해줘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공공 외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2019년도에 과기부에서 공공 외교로 해서 한때 한번 슬로건을 내민 적이 있는데 제가 공공 외교 예산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예컨대 모부처는 한 1,000억까지 가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불행하게도 2021년 기준 1억이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양수산부 쪽에서 이런 분야에 어떤 그 해양 관련 이런 분야에 있던 예산도 확대하고 특히 이런 결정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입니다. 예컨대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심해적이고 또 이렇게 뭐 식량농업기구 이런 데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해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해양 이용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백진현 그 해양재판소 재판관이 오셔가지고 제가 훈련 선거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선거를 지원하는데 우리 한덕훈 부장님 저 계시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요. 그 14개 나라들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우리 ODA 얼마나 해줬습니까 했을 때 호주 같은데 5억 달러, 6억 달러 되는데 우리가 14개 나라 토트럭 해가지고요 300만 불이 안 됐어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다행스럽게도 해양 ODA 문제가 지금 현재 KMI로 그냥 통합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KMI에서 정식적인 해양 분야 우리 ODA 정식 기관이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단순한 한국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섬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걸 갖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 KM이나 키오스트 우리 해양 관련 연구 기관에서 끊임없이 담론을 해양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담론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슈들 특히 아까 말한 해양 경기 확장 문제라든지 어업협정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 기후 변화 대응 문제 이런 문제들 포괄적으로 계속 담론을 이어줘 가지고 이런 것을 국내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불러다가
한국에서 이런 문제 관심이 있습니다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 디지털 공공외교 쪽 말씀하셨는데 그 디지털 공공외교 쪽을 갖다가 많이 한국에 있는 콘텐츠들을 갖다 제공을 좀 해주는 노력 같은 것도 하고 또 해양 관련 싱크탱크들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좀 진행하면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많은 그 젊은 역량 있는 젊은 분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줄 수 있는 그런 면을 계속 나가지 않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하고 시간 관계에서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알아들으셨나요? 빠르게 세 가지를 쫙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김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해양의 외교 전략이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점점 지역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 인태 지역에서의 우리의 전략, 그다음에 어떤 우리 중남미 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전략,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그런 해역에서의 우리의 전략이 사실은 있어야지. 그다음에 북극해 우리의 전략. 다 지역마다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갈등을 어찌 보면 협력의 기회로 좀 만들어 나가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ODA나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교류를 어떻게 하면 이 전략 하에서 풀어 나갈까가 이제 우리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양이 이런 이제 국가 간의 갈등 전략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전 지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저는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용, 그다음에 이런 갈등, 경쟁, 그다음에 다양한 담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제 해양에 대한 이용의 가치를 좀 가져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우리 송시강 우리 교수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시강입니다. 오늘 멋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도 너무 훌륭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요청받은 바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해양 이용의 규범과 공공적 해양 이용의 전망과 과제에 관하여 말씀을 좀 부탁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기존의 공물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 왔는데요. 이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특별하게 취급하는 물건을 법에서 공물이라고 부르고요. 도로, 하천, 그다음에 최근에 전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해양이 대표적인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도로, 하천, 전파, 해양에 해당할 텐데 제가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해양 분야는 자신이 없고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뺀 채로 이제 그 논의를 전개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 앞으로 해양에 관해서 공물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이용의 규범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많은 법령들이 사실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령들이 좀 뭔가 한번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 그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해양과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그 체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그럼 그 과정에서 기본법, 해양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양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해양 공물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해양 경찰법적인 측면도 있고요. 해양 산업법적인 측면도 있고 해양 환경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각 분야에 대한 일반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통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러한 공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반법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일반법 아래에서 그 세세한 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이미 있는 해양에 관련된 법제를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오기까지 수시로 계속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방법론이 육지에 관련된 법령을 최대한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 경찰적인 것, 산업적인 것, 공물적인 법령들이 있고 이 법령을 최대한 유추해서 해양에 적용하는 그러한 법령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해양에 관련된 법령은 얼마나 육지에 관한 법령과 비슷할 수 있고 또 달라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제를 전반적으로 체계화하시면서 그 해양에 관한 법이 육지에 관한 법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속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육지에 관한 법과 달라져야 하는 특수한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육지에 관한 법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죠. 토지는 사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양은 사유가 원칙이 아니고 사유화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법령에 해양공간계획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은 국토계획법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자신의 사적인 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해양은 애당초에 출발점이 그렇게 잡혀서는 안 된다. 오늘 발제처럼 공공재 내지는 공유재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가지고 그 공간계획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획이라고 하는 기법은 공통적일 수 있지만 오리엔테이션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천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건 넓은 육지 가운데 흐르는 강이죠. 그런데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드넓은 바다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법의 많은 점들이 해양법에 유추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다른 그 제도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론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제를 정비할 때 우리가 육지에 관한 법과 얼마나 공통적일 수 있고 또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우리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기본법 그리고 일반법 그리고 특수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일단 요구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적 해양 이용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양의 공공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발점을 우리가 자유로운 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자유롭게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내 재산이다, 나의 권리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육지에 관한 법은 사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에 관한 법은 그러한 사적인 권리가 아닌 체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의 공공적 이용은 물론 육지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발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물에 관한 법제 이 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이 법령들을 보니까 해양 경찰에 관한 것, 해양 산업에 관한 것, 해양 환경에 관한 것은 상당히 고도로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실체에 해당하는 해양 공물에 관한 법제는 아직 너무 아웃 오브 데이터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용 관계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물건 그 자체, 해양 그 자체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이 육지와는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이 해양 공물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순수한 고유한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연히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으로 형성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이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다시 법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와 법이 같이 순환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재를 얘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명령 통제 방식의 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메커니즘, 재산권에 기한 시장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적 관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양에 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용 관계가 적절한지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제도화된 결과가 다시 법제와 법리로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공공적 해양 이용에 관한 법제 법리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이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 토론을 듣다 보니까 딱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해양의 공공복리는 무엇인가? 공공재는 알겠는데 공공복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난제가 좀 하나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육지와 바다의 차이점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런 육지와 바다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차별적 이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국가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이용으로 우리의 공공의 복리는 어디로 갔을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공의 복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의 복리는 사실은 또 과학기술로도 저는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런 육지 중심적인 어떤 개발이나 이용에서 우리가 정말 해양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리로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좀 과학기술로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택희 박사님께서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해양관계는 한택희입니다. 준비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제 다른 토론자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다 문과분들이신데 저만 이제 공학이라서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해양 가치를 어떻게 이제 올릴 것인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이나 공학적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명품이 있으면은 비싼 거는 우리가 관심을 두죠. 근데 싼 물건들은 아무리 많아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어떤 거를 이제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해양이 고부가 가치가 돼서 돈이 된다는 게 이걸 보여주면 되죠. 돈이 돼야지 관심이 되는 거고 가고 이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산업을 보면은 뭐 고부가치 산업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저렴한 산업들, 노동 집약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에 우리가 레저 같은 걸 보면은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제 해양 레저를 즐기죠. 그리고 해양 레저는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해저를 구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해양 산업에서 오일앤가스 시장 다음으로 이제 해양 레저가 이제 시장이 크고요. 해양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제일 크게 이제 될 예정이고, 결국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양 산업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해양 관광 쪽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팜, 그래서 수중 객실을 운영하는 이제 호텔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여기 보시면은 호텔스닷컴 최저가 기준으로 재작년에는 하루에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1,6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돈이 있고 즐기는 사람은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주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해양 관광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과 이제 보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엮여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부가가치 산업이면은 개발만 하고 끝인데, 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은 보존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자연 환경, 좋은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양 관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수익이 나고 돈이 된다면은 계속 그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얽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MSP를 이제 KM에서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히 이제 구분해서 지정을 어디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의 목적이 맞다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MSP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본인이 투자한 사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 쪽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해저 이제를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요즘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기만 지금 화랑인데, 물론 건설사나 파이낸싱 회사나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거의 뭐 1년에 7%씩 이제 데이터 센터 시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IT 중심으로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유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메타버스나 뭐 가상 환경이나 결국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뭐 7, 8%씩 매년 성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죠. 수도권에 몰려 있고, 옛날에 카카오 그 화제처럼 그런 일이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 분산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데이터 센터는 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의 그 고장이나 화재도 마찬가지로 열을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기의 50%가 냉각 비용입니다. 냉각 비용인데 현재 뭐 몇 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ICT 산업에 쓰는 전기의 20%가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지금 훨씬 늘어났죠. 그 중에 반이 이제 냉각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만 따져도 전 세계 ICT 산업의 10% 정도가, 거기 쓰는 전력의 10%가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탄소도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수중 데이터 센터를 이제 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우리도 나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중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바닷속에 넣어야 되는 거죠. 바닷속에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전력을 이제 5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 탄소를 그만큼 적게 이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프랑스 연구로는 수억 톤 정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탄소 배출권, 우선은 데이터 센터를 수중에 넣어서 전력을 적게 쓰는 것, 그런 경제적 이유나 아니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탄소 배출권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가 자동차로는 돈을 못 벌지만 결국에 순이익은 다 탄소 배출권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데이터 센터를, 수중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놔야 될 것인가? 그것도 결국에는 MSP에서 저희가 이제 온도나 지형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MSP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적당한 위치를 만들어 주는 데가 설치가 되겠죠. 그렇고 이제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MSP에 따라서 어떤 모든 게 정해지고, 해양이 이제 가치를 정해주고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상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안을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 연구팀에서도 생각하는 게, 환경은 환경이고 경제는 경제다가 아니라 환경은 곧 경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 방향을 좀 잡고 그런 면에서 이런 공간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잡음과 동시에 아까 이제 해양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산업의 구조의 변화가 이게 해양 입지에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게 딱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해양 산업의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 세계적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해양의 입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지 될지도 한번 저희가 그런 산업적 특성에 맞춰서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발달했을 때 왜 해양 바닷가 쪽에 산업단지가 왜 있었나 보면은 사실은 원료 수입을 한 데서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닷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산업이 되면 어떤 바다에 어떤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아 이것도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하면서 좀 큰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 육 실장님 뭐 생각이 있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날 시간 다 되신 네.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5시까지. 5시까지인데 네. 예 말씀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얼굴 뵈서 너무 반갑고 뭐 기관별로 우리 최준 교수님도 오늘 와주셨고 또 킴스테이 신 박사님 또 크리소의 우리 강 박사님 뭐 여러 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른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료를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워낙에 저희 내부에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긴 했는데 오늘 잘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토론을 준비했던 것보다 이 발표 내용 따라가기도 바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던 분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연구소에서 저희가 가끔 연수를 갑니다. 한 번 정도 가는데 이제 19년에 제가 갔다가 가을에 왔습니다. 가을에 오자마자 있었던 일이 그 2019년 9월이었는데 그때가 서남해 해상풍력 그 터빈이 이제 상업운전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쪽에서 물론 산업부에는 풍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양 쪽에서 풍력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는 뭐 공간 이용이나 환경 쪽으로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제도 하고 계속 그 이후에 끌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은 그 수산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분야, 기본적 경제적 분야가 많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쓰기 편한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부산 앞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해상도시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새로운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공유수면법 같은 경우에 해상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아이디어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런 면들이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유수면법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공유수면, 그러니까 면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지 그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해중이나 그 저 바닥까지 또 위로 보게 되면은 180m, 200m가 되는데 지나가는 비행기 문제도 있고 멀리서 경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2차원적이었던 평면 문제가 입체적으로 바뀐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지 이제 해상풍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산업들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어떠냐 한번 보게 되면은 해운이야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더 발달도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 수산만 보게 되면은 풍력 때문에 수산 관련된 데이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어선이 한 6만 5천 척인가로 추정이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풍력이 제일 많이 발달한 그 이후에 가서 영국까지 포함해서 선박 어선 수를 넣으면 8만 척이 좀 넘습니다. 근데 해역 면적은 이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가상 추정된 이지까지 다 해서 해도 이유가 약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 결과만 나와도 우리의 어업 밀도가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어업 밀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건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새로운 기술을 갖고 오려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가 다이나믹 오션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거기 우리가 해결 잘하면 아마 다른 나라도 다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원칙이 있었냐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나? 생각 당연히 저희 들 수밖에 없고, MSP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육지하고 다른 점을 딱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래서 원칙과 계획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 수면이라는 2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3차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면 3차원을 고려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간 계획도 3차원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이 다를 수 있고 해상이 다를 수가 있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경제 문제가 환경으로 옮아가고, 그 환경 문제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회 문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회 문제가 저희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환경의 경제란 말도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이 결국에 사회 문제까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3단 논거가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해상 풍력으로 쉽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광 앞바다에다가 이제 풍력기를 만들 때 내야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해운대 가장 땅값이 비싼 우리 해기 해상 풍력 청사포 앞에다 냈을 때 땅값 차이가 100배, 1000배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 영광의 땅값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사포 앞바다에는 주민들이 경관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해운대구청에서 그 문제를 안 하기로, 풍력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사업이거나 더 큰 사업이 영광에 갔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갖고 갈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막 원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빈부를 꼭 말씀해 드려 미안하지만 조금 빈약한 상태인 도시 지역에 자꾸 그렇게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시설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해양의 가치 자체도 어떻게 훼손의 문제가 더 강력하게 거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칙이 없다라는 게 전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속 해상 풍력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가지 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이 있는, 우리끼리는 정이 있지만 정부가 없는 겁니다. 해상 풍력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지자체한테 넘겨버립니다. 정부가 왜 있죠? 아까 커먼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공유 자원인데, 그 공유 자원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건 뭐 신탁의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해줘야죠. 근데 국가가 그 문제를 계속 방기하고 내보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나아가면 경계 문제가 모호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해상경계법을 이제 만들지만 해상경계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사실 그런 경제활동이 있으려면 경계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지 지자체가 결정을 할 텐데, 지자체 간의 경계도 없이 해상풍력은 지자체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분쟁밖에 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정이 없는 것 중에 정책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개별 사업자들이 지금 풍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입지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엔 이건 공유지에 대한 우리의 관리의 접근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그러게 말이 길어졌지만 더 답답했던 건 그겁니다. 저는 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최근에 했던 게 우리 지금 올해 우리 박수진 박사님이 기후변화 대책을 하셨지만 그 앞에 5년 전에 제가 했었고, 해양경 종합계획을 했고, 해양 생태계 제가 뭐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대책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총합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지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총합이죠. 그러면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보에 더 바탕이 되는 건 데이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정보 체계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조사 사업들의 한계는 뭐냐면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만. 그러니까 풍력을 다시 예를 들었을 때 그 바다에서 수산업이 얼마나 일어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활동이 있는지를 추정한 데이터, 아까 우리 생태계 서비스를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정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보도 없더라 사실은.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면은 되게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어가 인구가 40%가 줄었습니다. 10년 후에 정말로 소멸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다양한 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전환기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문제가 그 개별 사업에 대한 매체나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아까 송 교수님 말씀 되게 주의 깊게 들었는데 커먼스라는 거, 공유제라는 거를 바다라는 공유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제도를 한번 정리하고 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부가하지만 웨스트롬이 그 공유지 비극을 넘어선가 그런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문제를 던진 건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을 던졌었던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을 웨스트롬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건데 그 노벨상 받은 그 하딘의 웨스트롬의 정리의 7가지, 8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기본 원리가. 그 첫 번째가 경계를 명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규칙을 거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 중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자치성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전환점이 있는데 원칙에 천착하고 기본에 천착하는 거, 바다가 공유제라는 거가 단순히 육지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 좀 너무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 자료 다른 분들의 토론 자료에 매우 동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하셨네요.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10분만 더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해양 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드는데 저는 육 실장님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사실 빈곤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빈곤이 사실은 이런 이용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공간적, 그다음 정책적인 빈곤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조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 결국에는 이런 이익에 대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권한에 대한 배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도 굉장히 좀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지호 실장님, 여태까지 이제 토론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이제 자료 만들면서 좀 우려는 이 커먼즈라는 개념을 이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가 이제 첫 번째 좀 고민이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좀 인식은 하고 있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해양에 적용을 안 했다 뿐이지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좀 진부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이게 토론자분들의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런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감 이후에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짤 것인가가 아마 이제 우리의 숙제이면서도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의문과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토론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서 많이 채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전망대에서 이거 하고 또 다시 각자 하고 있는 일도 이제 돌아갈 텐데 이걸 계속 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시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있는 많은 법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갖고 체계화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이것은 이제 해수부 공무원하고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거는 같아서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리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이 거의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놀라고 있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좀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됩니다. 우리 네, 홍 박사님, 네, 홍 박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 박사님, 네. 그리고 죄송한데요, 홍 박사님 죄송한데 그다음에 우리 권중영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쭉 이렇게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관련 그런 R&D라든지 뭐 연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고 느낀 건데 여기 그 PPT 112페이지에 주로 이제 해양 이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밑에 보면 공동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 부족. 이게 제가 볼 때는 키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이쪽 해양이라든지 뭐 이쪽 환경 쪽에 많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우리나라 그 정부 부처 그 칸막이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제 여기 해수부는 1996년도에 뭐 그 할 때 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지켜보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어떤 그 공간 관리하고 뭐 거기에 있는 자원 같은 거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관련된 그 분야들이 많잖아요. 여기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바다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 국민 인식부터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실제 관련된 부처들 있잖아요. 해수부, 환경부, 그다음에 뭐 저 행안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국방부 이런데 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 바다 그 해양 이용서부터 전반적인 거를 국가 아젠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젠다가 뭐 30개가 나오든 50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대책 같은 거 수립하는 쪽으로 그걸 한번 KMI에서 다부처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기를 한번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강 박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강성길입니다. 저는 원래 조선 쪽 전공은 아니고 해양 쪽이고 거기서 해양 환경공학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쪽과 좀 관련이 없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두 가지 이야기하면 제목을 사실 좀 봤어요. 오늘 좀 주제가 뭐 해양 근데 용어를 해양 이용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해양 이용은 아무리 잘 해도 결국은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 못하는데 왜 이용이란 말을 썼을까? 이용의 각 부분별 뭐 항만, 뭐 수산, 어촌, 조선, 해운, 뭐 공간 이건 앞쪽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해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환경적인 관점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니까 그 관점에서 소위 말하면 방향을 잘 틀자라는 개념이어서 좀 그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해양 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중심으로 놓고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바다를 계속 이용한 것들이 어떤 뭐 가치가 없어서 그 이용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가치 있게 한다고 해서 뭐 간척도 만들고 바닷가 이상한 시설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그 다양한 이해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보다는 관리 또는 보전을 너무 세고 그런 개념을 좀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양수산부 내에서의 다양한 관점들의 충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관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양수산부의 어떤 정책적인 최종 아젠다가 이제 관리 여기서 말하는 제반 그 체계들이 이미 방향은 KMI가 제시한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실행하는 데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아주 실무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돼 있고 방향성은 오늘 제시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걸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바틀렉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뭐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죠. 국회, 공무원, 뭐 연구자, 시민사회 모든 부분이 있는 그 이행 방안을 어떻게 잡아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 원칙은 뭘까 하면 교육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학을 공부한 사람이 해양 환경과에 해양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 공무원부터 또는 국민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가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너무 이게 성과 위주 뭐 이런 것만 했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시간의 정책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중령님,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해군대학 군영일 중령입니다. 해양 전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재 오션 카먼스라는 그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해군에서는 글로벌 카먼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글로벌 오션 어떻게 보면 세계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넓죠.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변 해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글로벌 커먼스에 대한 기여 아니면은 참여 아니면 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좀 더 조금만 더 확대되면 어떨까? 이미 우리는 이미 그 해운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다는 그런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대학에서 해양수산 전망 대회에 참가하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 참가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임은 이 시간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밖으로 봤는데 이 안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재현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이 긴 장시간의 어떤 토론 시간을 마치는데 제가 오늘 들었던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하나 분야가 사실 우리는 해양의 어떤 담론을 우리가 같이 생산을 해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어떤 정부 정책을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의 과학기술의 담론, 그다음에 어떤 공공재로서의 담론, 그다음에 참여의 담론, 그다음에 현장의 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조금 우리가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KMI 해양연구는 조금 외연적 확장에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도 알리고 그다음에 이런 단론들을 생산하는 어떤 지식 공장 어떤 창작소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좀 우리는 따뜻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이런 차가운 세상에서 물론 독자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세상이긴 하지만 정책만이라도 좀 따뜻하고 포용적인 그런 연구의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좀 담론 구성을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발표와 좋은 발표와 그다음에 좋은 토론을 해주신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그 전망대 해양 세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